브랜드가 이제 칼라고요. 칼라. 그다음에 저희가 핵심 슬로건은 Decentralized App Store입니다. 앱 스토어는 뭐가 떠오르시죠? 애플 앱스토어 얘기. 애플 그렇죠. 앱 스토어. 잘 좋네요. 애플 오브 더 블록체인. 저희가 블록체인 업계의 애플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에는 iOS가 안드로이드가 있고 앱 스토어가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칼라고 로고는 이제 칼라 갤러리가 앱스토어 비슷한 거고요. OS가 칼라 스펙트럼이고, 레비뉴는 아직은 작지만 모르죠, 어떻게 될지. 마켓캡이 아시죠? 그 애플은 지금 1000조가 넘었죠. 구글도 한 900조 좀 됐을 겁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인데,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에서 모바일 플랫폼의 시대로 바뀌었다가, 저기 스마트폰은 좀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음 녹화지이기 때문에 2096년 7년 전부터는 인터넷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2004, 5년, 5, 6년 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시대가 열렸고, 근데 거기서 그 디지털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지금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7개가 바로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블록체인으로 바뀔 거다. 혹은 상당히 경쟁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카테고리인 플랫폼을 한번 해보겠다. OS. 그다음에 고객과 좀 밀접한 접점을 가진 그런 거를 이제 블록체인으로 구현해보겠다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 꿈이 아주 크죠. 저희가 이제 칼라를 백서를 만들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블로그를 많이 쓰고 그다음에 채팅방을 운영하고 이러면서 글로벌 ICO 레이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ICO를 평가하는 회사가 가장 권위 있는 게 ICO 레이팅이라는 영국 회사하고 ICO 벤치, ICO 바자쯤 돼요. 그래서 제가 ICO 벤치는 총점으로 5점 만점에 이제 4.2, 그다음에 ICO 바자에서는 AA 5점 만점에 4.6,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O 레이팅은 저희가 약간 수정 작업을 해갖고 아직 수정본은 안 나오는데 하이프는 굉장히 하인데, 이걸 해보면 뭐가 좋냐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깐깐하게 분석하죠.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분석합니다. 우리 저 교수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이미 했고요. 우리는 2.3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3? 그래도 잘 나온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익셉셔널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돈을 줘요. 우리가 레이팅을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칼렌더 리스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료를 자기 스스로 다 찾고 우리한테 요구한 자료를 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사람 하나하나 다 조사합니다. 주로 링크드인에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경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내용들도 퀘스천 리스트가 한 100개 있어요. 그 100개를 다 하나씩 체크하면서 부족한 점, 잘한 점을 다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저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어쨌든 이 정도 4점 이상 나오는 프로젝트는 좀 국내에서는 못 봤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평가도 잘 안 하고, 사실.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수준 높게 글로벌하게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는 1년 전부터 시작해서 돈도 많이 썼습니다. 수십억 썼는데, 일단 이번 달 19일 날 저희가 프리티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메인 티지를 10월쯤에 할 거고, 11월 달에 리스팅 오브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미 프로프 오브 컨셉 프로덕트는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MVP로 다시 만들자고 하고 있고, 내년 4월 달에 테스트는 10월 달에 메인넷하고, 퍼플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프로덕트가 있어요. 아주 획기적인 프로젝트인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차차 설명드리겠는데, 자,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요즘 엄청나게 떨어졌죠. 어제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ICO와 DApp들이 왜 이렇게 실패할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이 아직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실용성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아직 메인 플레이어는 탄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일종의 시제품 비슷하고, 그 다음으로 뜨고 있는 리플은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뭐하고, 요즘 뭐가 뜨고 있죠? EOS, 카르다노, 테조스 이런 것도 아직 프로토타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용화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충 뭐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ICO를 한 사례가 한 몇십 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그나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아이콘이 한 5천만 불 작년 몇 월이죠? 9월쯤 모았는데 지금 한 3억 5천만 불 정도 되죠. 그래서 한 5배 정도, 한때는 몇십 배 벌었 정도. 그 다음에 모은 돈보다가 그래도 가치가 더 올라간 거는 보스코인하고 하이콘, 아이콘 정도밖에 없어요. 보스코인이 저희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5월 10일 날 국내에서 최초로 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아이콘이고, 아이콘은 좀 길게 했죠. 그 다음에 메디블록, 뭐, H다, 덴퍼 이런 거 나름대로 꽤 유명한 건데, 그건 ICO로 모은 돈보다 마켓캡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보다 다 어려워요. 아이콘은 0.1불에 했거든요. 근데 초에는, 금년 초에는 막 10불까지 올라갔으니까 100배까지 벌었어요. 아이콘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때 이 사람들이 5천만 불 투자 유치했는데, 이게 그 옐로우 모바일 그룹과 관련된 회사죠. 그래갖고 쭉 지금은 떨어져갖고 한 0.9불 정도 되는데, 아직도 한 9배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고요, 아이콘이. 그 다음에 이제 메디블록도 그 다음에 꽤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가격이 한 3분의 1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하이콘도 한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그보다 더 떨어졌는지 몰라요. 하이콘도 뭐 성공 사례라고 보는데, 그래도 보스코인은 ICO 처음에 그때 프리 ICO 때 보면 한 20원, 30원, 18원, 네, 18원 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ICO는 우리가 50원으로 했기 때문에 한 평균 한 40원쯤 되는데, 한때 한 3,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00배 가까이 올랐었고, 3, 4,000원. 그러다가 시장에 올라와서는 한 얼마인가, 1불, 한 1불, 한 1,000원쯤 하다가 내려왔다 다시 떨어져서 지금은 한 6, 70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ICO 가격보다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고요. HDAC도 그 ICO 가격보다 떨어졌습니다. 엔퍼도 마찬가지. 이건 뭐 4분의 1밖에 안 되고, 에어블락도 마찬가지고요. 그 블루웨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국내에서 꽤 이름나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 아직까지 거래소에 못 올린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강연할 때마다 그래요. ICO 한 거에 99%는 몇 년 안에 망한다, 3년 안에. 그러니까 잘 하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 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대단한 작품으로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난 한 2년 사이에 이 디앱을 개발하겠다고 솔리디티 랭귀지를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인력들, 고급 인력들이 이 분야에 들어갔고 거대한 생태계가 생겼는데, 디앱들이 단 한 개도 성공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 디앱들이 한 1,800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디앱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게 하루 사용자가 2,700명입니다. 이것도 거래소니까 뭐 디앱이라고 하기엔 약간 좀 애매하죠. 게임에서 크립토키티가 가장 유명한데 하루 사용자가 400명이에요. 이게 참 한심한 거죠. 뱅커루도 뭐 얘네들이 돈을 한 2천억인가 뭐 하는데 하루에 300명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야.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그 다음에 갬블링도 400명밖에 안 돼. 도대체 갬블링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하루에 400명 써? 파이낸스도 오미세고가 굉장히 유명하죠. 태국에서 나온 거죠. 리버스 ICO의 성공 사례라고 하고 유명하고, 시가총액이 막 조 단위까지 갔던 회사인데 하루에 400명밖에 안 써. 아니 디지털 상품이 1,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막 몇천만 명씩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상품의 특징은 초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경험해서 잘 알죠. 제가 박스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1999년도 3월 달에 오픈하고 나서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모았어요. 세계 트래픽 20위권까지 갔습니다. 세계에서. 딱 개인 홈페이지가.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그때 모았죠. 그러니까 1년 안에 회사 가치가 3,000억이 됐고, 골드만삭스가 투자하고, 이제 그런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디지털 상품은 초기에 딱 출시하자마자 폭발적으로 몇만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 이런 글로벌 서비스는 몇천만 명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더리움이 나온 지 3년 됐는데,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략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략으로 이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 기획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설명드리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러면 비트코인의
사용자 혹은 고객이 얼마나 될까? 비트코인 사용자가 몇 명이에요? 한 100만 명 되나요? 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지갑 수는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한 3, 4천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액티브한 거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굉장히 정확한 그래프인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 먼슬리 유저하고는 또 다르죠. 데일리 유니크라는 거는 여러 번 들어온 사람을 하나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각각 50만 수준입니다.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근데 비트코인은 꽤 오래전부터 되는데 특히 이더리움은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올라갔고 지금 이더리움하고 이제 비슷한데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10년 됐잖아요. 그죠? 이더리움도 뭐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불과 하루 사용자가 50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서비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게 어떤 문제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그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스티밋이 가장 유명한 SNS거든요. 이 사람 주장에 의하면 하루에 25만 명밖에 안 씁니다. 너무 작은 거죠. 50만 명, 25만 명.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는 생긴 지 2, 3년 안에 5천만 명 고객이 생겼습니다. 포켓몬고는 19일 만에 생겼어요. 이게 원래 디지털 상품의 특징입니다. 네트워크의 효과와 어떤 모바일의 특성상 엄청난 속도로 하는데, 근데 지금 블록체인이나 뭐 암호화폐나 저기는 다 실패하고 있는 거죠. 이 앱들은. 그러면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거라고 보는 거예요. 한때 금년 초에 시가총액이 800조까지 갔다가 지금 200조까지 떨어진 이유, 거의 4분의 1 떨어졌잖아요. 종목에 따라서는 뭐 90% 떨어진 게 수두룩하고, 뭐 이더리움도 지금 30만 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300불 이하,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버블이 꺼지는 것만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더리움 가격은 0에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지금 뭐 한때 얼마였죠? 800조에서 지금 200조 이하로 떨어졌는데 저는 머지않아 2000조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2만 조까지 간다고 봐요. 그러면 그걸 누가 먹을까? 이더리움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이제 스토리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 과연 왜 그러고 과연 누가 그 승자가 될 것이냐. 우리가 승자가 되겠다고 지금 굳게 먹고 이제 하는 거죠. 최후의 승자는 지금 박수 쳐야 되는 시간이.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올 7월 달에 비탈릭 부테린이 도대체 이 암호화폐계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업계가 갖고 있는 큰 7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영어로 이렇게 쭉 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비트코인의 마이닝의 파워를 단 한 회사인 비트마인이 50%를 갖고 있다. 53%를 갖고 있다. 이게 우지한이라고 하는 32살짜리 청년입니다. 에이직 반도체를 만들어갖고 마이닝 파워를 늘려갖고 하고 있고요. 세계 마이닝 풀 그룹이 거의 80%를 갖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이거 전혀 뭐 탈중앙화라고 얘기할 수 없죠. 블록체인 철학과는 완전히 안 맞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쓸만한 대규모의 앱이 없다. 이게 비탈릭이 한 얘기죠. 그 다음에 앱이 5 내지 10초 안에 작동되는 게 거의 없다. 아니, 사람들 바쁘잖아요. 이거 바로 0. 몇 초 안에 이게 작동을 해야지. 뭐 눌렀는데 뭐 1분 있다, 5분 있다가 반응이 오면 그걸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POS로, 그러니까 Proof of Work, 작업 증명에서 Proof of Stake로 바뀌었는데 이게 너무 중앙화돼갖고 이건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없다. 차라리 전통적인 컴퓨터로 가지 모터로 쓸데없이 이 짓 하느냐, 이런 얘기가 하고요. 그 다음에 EOS가 이제 차세대로 가장 뜨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 DAO, 그러니까 탈중앙화, Distributed 혹은 Decentralized, 탈중앙화된 Autonomous Organization, 자율조직이 과연 작동될 수 있느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뇌물과 독과점으로 뭐 완전히 카르텔이 형성돼갖고 거의 독재자들이 자꾸 태어나고 있는데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절도와 해킹, 이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갖고 사람들이 안 쓰면 어떻게 상용화 되겠느냐. 이 7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생겨나 있고 거의 모두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의 전망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지, 가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저희는 이제 이걸 다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게 오늘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냐? 어떤 전략이냐?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양 선생님이 부동산 전략 얘기하셨는데, 부동산 이제 그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얻을 때 어떻게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잘 버는 소매점?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 그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로케이션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로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그러니까 로케이션 좋으면 무조건 가격 올라가잖아요. 같은 뭐 스타벅스는 안 그렇지만 뭐 어떤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품질의 가게도 뭐 시골하고 뭐 이쪽하고는 10배, 100배 차이 나잖아요. 로케이션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뭐가 중요하다 보냐, 매시브 그로스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무조건 매시브 그로스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매시브 그로스 아무도 못하고 있어. 매시브 그로스 사용자가 늘어나야죠.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디앱들이 빨리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늘어나야 돼. 이것만 달성하면 무조건 1등 하는 거죠. 다들 실패하고 있으니까. 단순한 전략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마켓캡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재밌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진위 개수라고 잘 아시죠? 양 대표님, 진위 개수가 뭐죠? 소득 불평등 나타나는.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이 진이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이 오래전에 만든 그래프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갖고 소득이나 재산을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누적 그래프를 쭉 그려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요 전체 면적분의 요 면적, 요 위의 면적, 요걸 진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위계수가 이제 소득의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0.35쯤 됩니다. 0.35. 이건 가처분 소득에 대해서. OECD 평균은 0.3쯤 돼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이 좀 안 좋고 영국하고 비슷하게 안 좋은 나라입니다. 멕시코나 칠레는 물론 뭐 좀 특수한 나라지만,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가 1996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나라였어요. 거의 뭐 프랑스, 네덜란드 수준이었는데 지난 20년 사이에 불평등도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너무나 나빠졌어요. 오히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급격하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 친구들이 들으면 싫어하죠. 제 친구들이 다 그쪽 하여튼 진실인데 뭐.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진짜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제가 책으로 쓴 적이 있어요. 2012년에. 이게 정치경제학 책입니다. 혁신하라 한국경제. 여기서 제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아주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치경제 이론성.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가 이 암호화폐 설계하는데 쓰게 될지 몰랐어요. 저도. 2012년도에 쓴 책이니까. 뭐 이따가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재밌답니다. 옛날에 그때.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 그 책을 쓸 때, 우리 최진 작가님 읽어보셨죠? 네. 제 그때 목표가 이게 제가 어떤 강연하는 초록을 보고 백낙천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셨어. 야, 그 내용 좋은데 책으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창비가 이런 거 1년에 한 서너 번도 안 냅니다. 근데 백낙천 선생님이 직접 교정 봐주셨는데 영광이죠. 그때 제가 맘먹은 게 뭐냐면, 내 책은 50년 후, 100년 후에도 이 이론이 틀리지 않을 책을 쓰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클래식이라고 하지, 클래식. 고전. 300년이 지나도 익히는 책. 어쨌든 그런 목표를 썼는데 아직까지는 안 틀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이 빈부격차 문제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설계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믿어. 특히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야, 노무현 뭐 김대중 정부 때 잘했는데 왜 빈부격차 확대돼? 근데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상위 소득 10%, 그러니까 20세 이상 전인의 상위 소득 10%를 100 몇십 년간 통계를 갖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피케티가 운영하는 파리 대학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WIT라고.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는 2012년에 처음 올라왔어요. 김남용 교수라는 사람이 이 분석을 처음 했는데 한 90개국 거의 100개 넘는 국가에 막 100년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자료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상위 10%, 그러니까 성인 개인 기준이에요. 가계소득이 아닙니다. 상위 소득이 이 2차 대전 전까지 한 거의 50% 하다가 2차 대전 끝나고 1945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독지국가가 생기고 공산국가하고 이제 거기 평등국가 경쟁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1980년부터 급격하게 나빠져요. 미국하고 영국을 필두로. 근데 이제 복지국가들은 괜찮고 일본은 조금 늦게 이제 불평등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경부터 부동산 법을 이제 생기고 꺼지면서 대한민국은 1995년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초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등한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외환위기 때부터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상위 소득 10%가 한 29% 수준에서 40%까지 올라가요. 8년간. 10년간. 이게 이제 진보정부 10년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45%가 넘어가는데 데이터가 2012년까지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세계 가장 나쁠지 몰라요. 미국을 능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막 드러나잖아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지. 사보타지 하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애를 안 낳잖아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썼는데 읽질 않아. 읽고 공감을 하는데 실천을 못해. 왜냐면 대부분이 상위 10%에 있거든.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문제죠.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강연에 굉장히 많이 불러다녔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 정책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좀 더 발전시켜갖고 에카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11번짜리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한 정치경제 이론이 나와요. 유튜브 보시면은 나오는데 에카스 아카데미라고 우리 최진 작가님 보셨을 거예요. 안 봤나? 어쨌든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제가 원래 정치경제학 이 평생의 제 직업이라기보다는 취미생활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그 꿈을 갖고 한 40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암호화폐로 쓰게 될지 몰랐어요. 어쨌든 진위계수가 근데 비트코인의 진위계수는 얼마일까요? 우리 99쯤 0.99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99. 아 이거 좀 찍어가 드릴게요. 물론요. 아직 파일도 다 드릴게요. 안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0.99인데 비트코인 어카운트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 3천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국내 한 뭐 500만? 우리나라는 이제 거래소 어카운트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근데 어카운트 없는 사람까지 계산하면 진위계수가 0.9999쯤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은 비슷하죠. 비슷해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올라가고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올라가고 마켓캡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가 더 나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성공하면은 인류에게 재앙입니다. 재앙. 디제스터. 그죠? 빈부격차가 지금 나쁜데 가뜩이나 이게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암호화폐 학교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고. 취인식인데 어떡할 거야. 이거를 국가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가뜩이나 마땅치 않은데 게다가 또 인류가 용납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죠.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잖아요.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누구나 쉽게 국경을 초월하는 화폐를 민간이 만들었는데 중앙관리자도 없고 순식간에 송금할 수 있고 그동안 송금 서비스가 막 5% 10% 쓰는 사람들이 거의 무료로 실시간으로 세계 어느 나라나 뭐 통제받지 않고 송금할 수 있는 새로운 화폐가 생기고 누구도 중앙 통제하지 않는다. 이건 어마어마한 인류의 발명품입니다. 이더리움은 거기에 더해갖고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튜링 컴플리트로 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의 컴퓨터로 전 인류가 쓸 수 있는 단일 컴퓨터 시스템이다. 그리고 누구도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발명품인 거죠.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위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해결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 얘기 주장하는 사람은 암호화폐에서 본 적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시는 죠 우리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법론은 좀 달라요. 네. 많이 다른데 어쨌든 굉장히 다릅니다. 목표는 이제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체는 접근했냐 이걸 보여드리면, 이더리움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자기가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진위 개수가 이게 빈부격차가 너무 크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라갈수록 더 인류의 빈부격차가 확대할 거기 때문에 이건 인류가 용납하지 않고 국가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스템이 다 실패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자, 이더리움과 이오스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놨어. 야, 여기다 DApp을 잘 깔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걸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ICO도 하고 DApp도 만들어갖고 뭐 해. 이런 원리죠. 그러다 보니까 ICO 할 때마다 새로운 화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베이스로 ICO 한 회사가 2,000개가 넘을 거예요. 올해만 해도 아마 1,000개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너무 많이 생겨.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죠. 근데 막상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안 돼, 해보니까. 너무 느려. 너무 비싸. 가스값이 너무 많이 나와. 뭐 조그만 크립토 키티 같은 게 뜨니까 막 그냥 전 세계 시스템이 딱 느려지고 있어. 단일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왜 그러냐면 전 세계 15,000개의 컴퓨터가 지금 이더리움을 돌리고 있는데 거의 하나 성능밖에 안 나와요. 단일 컴퓨터니까. 블록을 컨퍼메이션 하는데 POW 하다 보니까 한 개 컴퓨터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돌아가는 걸 왜 16,000개의 컴퓨터를 낭비하는 거죠. 속도 느려, 비용 비싸. 당연히 비싸겠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저희는 제가 이제 2015년도에 블록체인 OS라는 걸 창업하고, 제가 이제 3년 이상 연구를 했고, 작년 여름에 5월 달에 국내에서 최초로 ICO를 했고, 수많은 앱을 개발해보고, 시스템 개발해보고, 여러 가지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저희는 그 플랫폼도 개발해봤고, DApp도 많이 개발했는데, 그걸 따로 개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DApp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 DApp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 거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컬러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앱들을 동시에 돌리면서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장점이, 우리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지금 DApp을 한 10개 정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 2개 정도, 2개, 다음 달에 3개, 금년 안에 10개쯤 출시할 겁니다. 앱들을. 그 앱들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메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을 리버스 ICO들입니다. 같은 개념.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각자 이제 앱들 스스로가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거기서 생긴 고객들이 다 단일 화폐 시스템이에요. 이더리움에서 ICO라면 화폐가 뭐 몇백 종류가 나오잖아요. 막 1000종류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칼라라고 하는 단일 화폐를 쓰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옛날에 EU가 쪼기저기 30개 국가가 화폐가 다 달랐잖아요. 지금 하나의 화폐를 쓰면서 엄청난 파워가 생기잖아요. 중국 통일도 그렇고, 뭐 일본의 명치슈도 그렇고, 독일 통일도 분열되어 있던 국가가 하나로 통일되면서 화폐가 통일되고 경제권이 커지면서 그 네트워크 효과와 승수 효과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나 시스템이 경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가 작용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치는데, 그림을, 칼라는 이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앱들이 똑같은 화폐를 쓰면서 시너지를 만듭니다. 기계로 생각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토크라고 해요. 토크. 자동차 지금 토크 얼마짜리 타고 계세요? 몰라요? 미국 사람들은 되게 아는데, 내 차가 마일리지 캐패시티, 토크를 되게 알아요.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죠, 되게 토크라는 게. 근데 이게 이더리움이 토크가 생길까요, 이게 파워가? 화폐가 각자 따로 돌고 거꾸로 도는 놈도 있고 헛바퀴 돌아. 그리고 어떤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화폐를 모아갖고 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 이것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각각의 앱들이 100만 명을 모아서 1000만 명의 에코시스템이라고 보고, 여기도 같은 1000만 명이면 파워가 어느 정도 될 거야?
디시너지 효과나 네트워크 효과가 저기 있어요. 이쪽이 몇 배쯤 될까요? 제가 보기엔 100배 이상 칠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 아시죠? 2의 n승이냐 n의 2승이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맥칼프로라는 건 n의 2승이죠. 옛날에 인터넷 시대 많이 흥행했던 건데 리즈로라는 거는 2의 n승으로 계산합니다. 어마어마한 효과가 생기죠. 10배가 아니라 몇천 배, 몇만 배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맥시마이즈 할 것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이 디지털 어떤 그 에코노미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컬러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뿌리와 어떤 이 기둥 위에 굉장히 많은 그 디앱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활성화되는 그런 세계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비탈릭 부테린이 말한 7가지 문제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트라일레마라고 하죠. 딜레마는 2가지의 갈등인데 3개의 갈등이죠. 시큐리티와 디센트럴라이즈와 스케일러빌리티, 그러니까 이건 효율성이나 이제 뭐 이런 확장 가능성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은 시큐리티와 디센트럴라이즈는 달성했지만 속도 문제, 뭐 확장성 문제, 비용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이오스처럼 스케일러빌리티가 중요하니 속도가 안 나고 뭐 비용 비싼 거 아무도 안 쓸 테니 일단 속도 문제 해결하라. 그 대신 디센트럴라이즈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버넌스 문제로 약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 Sophisticated DApps라는 건 뭐냐면 아주 복잡하고 그 소비자 프렌들리한 UI, UX 구조를 가지고 있는 DApp들이 솔리디티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설계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를 상당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 우리 칼라 플랫폼은.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실험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일단 TPS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주에 도대체 몇 건 처리할 거냐? 비트코인은 뭐 3건, 이더리움은 뭐 10대 건, 잘한다는 리플, 트론, 스텔라가 한 1000건씩, 이오스는 뭐 3, 4천 건이라고 주장하는데 저희도 지금 실험 결과는 한 3,000건 정도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시제품 만들어봤을 때.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퍼플이라는 프로덕트가 나오면 10만 건이 아니라 100만 건 이상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작 중입니다. 내년 가을에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 TPS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인터벌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블록 하나를 만드는데 간격을 얼마로 볼 거냐. 비트코인은 10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고 지금 뭐 스텔라는 5분, 5초, 뭐 스리플은 4초, 이오스가 0.5초고 저희도 0.5초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퍼메이션 타임. 블록이 컨퍼메이션 돼갖고 이게 거래가 불가역적으로 형성되는데 비트코인은 뭐 60분 걸리죠. 6개 컨퍼메이션. 길 때는 막 일주일 걸립니다. 제가 보스코인 할 때 돈을 받았는데 아니 뭐 열흘 대도 컨펌이 안 되는 게 부드럽해요. 돈은 보냈어 걔가. 근데 아직 안 들어와 우리 지갑에. 일주일 걸리는 거 많습니다. 물론 수수료 올리면 빨리 들어오죠. 그래서 저희가 칼라는 일단 1.5초 안에 끝내야 돼. 1.5초 안에 끝내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쓸 수 없어요. 택시 타고 뭐 돈 냈는데 뭐 5초 기다리면 누가 하겠어요. 편의점 가서 담배 샀는데 뭐 1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1초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1.5초. 저희는 그런 게 가능하고요. 저희가 말한 퍼플을 하면 0.1초 내에 해결합니다. 퍼플. 아까 말씀드린 퍼플이라고 하는 상품은 그것도 지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전 버전도 1.5초를 하고요. 그 대신 노드 수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한 14,000개, 비트코인은 뭐 10,000개인데 지금 요즘 추세가 줄고 있죠. 칼라는 한 55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카르다노 7개, 네오 15개, 이오스는 21개예요. 근데 이건 문제가 노드 수를 줄이면 탈중앙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실제로 이오스, 네오, 뭐 카르다노, 리플 이런 거는 이 블록체인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러면 노드 수를 줄이면서 탈중앙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그것도 이제 다 했는데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TPS가 노드 수가 작을수록 빨라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역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 인터벌이 물론 작을수록 컨퍼메이션 타임이 이제 줄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앞선다는 이오스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 근데 이오스하고 상당히 다른 어떤 개선을 한 게 있어요. 저희가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비트코인의 원리를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하는 방법을 보완하는 게 이 그림인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뭐 수천만 개의 지갑들이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10분간의 뭐 거래가 한 2,000개를 모아서 1MB짜리 파일을 만들어서 블록이라는 거를 이 한 10,000개 정도 컴퓨터가 각각 만듭니다. 다 만들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해시와 나운스 값이라고 하는 일종의 퀴즈 풀이를 10분 정도 걸려갖고 하나가 이제 당첨되면 그 사람이 만든 블록을 딴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순간 이게 블록이 확정되죠. 그리고 이 확정된 블록을 다른 모든 블록이 인정하고 그 전 블록 위에다 싼 다음에 다음 블록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개념인데 이게 자꾸 브랜치가 생깁니다. 왜냐면 여기서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하고 뭐 미국에서 저기 남미에서 각각 하나씩 만들었는데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만들어요. 그래갖고 막 지가 맞다고 가다가 체인이 길어진 것만 인정하고 체인이 짧은 데 달려있을 때 그거는 다 털어갖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만여가에 가까운 컴퓨터들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실제로 성능은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낭비하죠. 그럼 이더리움은 뭐냐? 거의 구조는 똑같아요. 이것도 POW죠. Proof of Work, 작업 증명 방식인데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대단한 개념을 넣은 거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글로벌 싱글 컴퓨터 뱅크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화폐 발행 시스템이면서 결산 시스템이면서 장부 관리 시스템이면서 세틀먼트 시스템인 세계 중앙은행 단일 은행 시스템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글로벌 컴퓨터 시스템, 한 14,000대의 컴퓨터가 거의 단일 컴퓨터처럼 움직이고 거기에 수천만 명이 들어가고 각자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고장이 안 나고 누구도 그걸 조작할 수 없어. 해킹이 잘 안 돼. 그래서 그 솔리디티라고 하는 특수한 랭귀지를 사용하죠. 여기도 한 15,000개 정도 노드가 있는데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데이터만 쓰는 게 비트코인이라면 스마트 컨트랙트까지 이제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죠. 근데 이오스는 뭐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너무 느리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노드수를 21개로 팍 줄이니까 이거 속도가 엄청 빠를 수가 있죠. 근데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구조는. 근데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바꾸죠. 프루프 오브 워크는 작업을 해갖고 경쟁적으로 그 나운스 값을 찾는 작업을 해갖고 많은 에너지를 투입한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원리라면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는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노드를 운영을 할 때 거기다가 일종의 담보를 설정해 놨다고 그 많은 그러니까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소수가 이 블록을 확정하되 한 명이 일반적으로는 그 블록을 한 개가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무슨 사기를 치거나 무슨 조작을 하거나 더블 스펜딩 같은 것이 발각나는 순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담보로 낸 모든 코인을 다 사라지는 엄청난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오스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 노력을 많이 한 팀들이 코인도 많이 갖고 있죠. 21개를 이제 투표를 갖고 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고 여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쳐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리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원리가 바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인데요. 근데 어쨌든 블록 만들어서 쌓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든 이제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희는 상당히 다르게 만들어요. 저희는 스펙트럼은 2티어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티어를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쌓는 티어와 그걸 갖다 블록 빌더라고 이름 줬어요. 이오스는 이걸 갖다 블록 프로듀서라고 얘기합니다. 블록 프로듀서. 우리는 블록 빌더라고 이름 줬는데요. 블록 빌더와 로직 러너를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러닝하는 노드와 블록 빌더를 2개에서 2티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블록 노드는 55개 정도로 해요. 속도를 떨어뜨리는 게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전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어떤 같은 앱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이 기록들을 쓸데없이 블록체인에다가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 처리하고 이거는 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천 대 수만 대가 있는데 뭐 100대 200도가 하나의 앱들을 돌리고 이것이 시큐리티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여기서 우리 VPN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들은 여기 직접 접근을 못하고 오더로라는 것과 로드 밸런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서 밖에 해커 입장에서 보면 55개의 블록 노드와 밖에 있는 로직 노드가 1000개가 있다고 보면 이 경우의 수가 라우트 수가 55,000개 정도로 굉장히 탈중앙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 노드는 중앙화되어 있지만 전체 시스템은 탈중앙화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로직 러너라고 하는 이런 컴퓨터 레이어를 만든 게 이 스펙트럼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터미널 노드와 로직 러너와 블록 노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내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복잡한 D앱을 개발하는 일을 한 작년 가을부터 했어요. 근데 솔리디티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 IBM의 하이퍼레저 갖고 했는데 그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개념이 고안이 돼갖고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UI 구조가 그 좋고 속도 빠른 구조가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험에 의해서 나온 구조를 이제 스펙트럼으로 만들었고 요거를 이제 모듈화 해갖고 플랫폼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국에서 한 팀, 러시아에서 한 팀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요 밑에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도 저희가 자체 개발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텐더민트나 EOS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특수한 기능을 넣어갖고 여기에 맞도록 했고 하이퍼레저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것들을 다 담는 작업을 했고요. 그게 저희가 그래서 스펙트럼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의 OS 시스템이라고 이제 저희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비교표는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걸 트라일레마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 아주 정교한 D앱을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 솔리디티 갖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랭귀지와 다양한 컴퓨터 기술을 응용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온 결과값을 블록체인에 담는 방식이고 디센트럴라이즈를 약간 희생하긴 했지만 이거를 거버넌스 문제를 상당히 해결합니다. 그리고 스펙트럼의 구조로 그 스케일러빌리티는 어느 정도 디센트럴라이즈 문제 해결하고 스케일러빌리티는 굉장히 좋아요. 속도가 워낙 빠르고 비용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이트 페이퍼가 저희 올라가 있는데요. 0.9 몇 버전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0.93인가 그런데 싱가포르 로이어들이 이제 충분히 리뷰를 했고 세계적인 ICO 레이팅의 리뷰와 비판을 받아서 상당히 이제 그 개선을 한 거고요. 우리 이성구 감사님 네. 늦으셨는데 복습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진도가 많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거를 아주 정교하게 시스템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주로 러시아 팀이 합니다. 러시아의 우리 저희 CTO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비탈리 부테린보다 한 10배는 훌륭한 것 같아요. 비탈리 부테린이 경험이 없잖아요. 나이 22살에 누가 알겠어요. 지금은 40대 초반인데 아주 천재입니다. IQ 170쯤 되고 컴퓨터 네트워크 사이언스와 뭐죠 암호학 박사하면서 30대 러시아 국립 시스템 엔진 그 소프트웨어 연구소의 부소장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뭐 여기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이제 설계하고 플랫폼 만들고 MVP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기술적인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백서를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스플라스라고 그래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에서 그 플랫폼 시스템 엔지니어고 여기가 뭐 하웨이, 델, 뭐 굉장히 세계적인 연구소들의 어떤 연구 작업과 아웃소싱도 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미국의 그 유수한 기업들의 어떤 소프트웨어 공동 작업을 하고 우리 그래서 아까 최영규 사장님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계실 때 여기를 아웃소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로 이제 하게 된 거고. 섭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벨라루스에 있는 회사인데 QC와 QA를 독립된 조직이다 시키는데 여기도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굉장히 큰 회사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소프트웨어의 QA, QC를 이렇게 독립시켜갖고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거의 한 팀으로 일하고 있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미트업을 했고 코인이슈도 그렇고요. 그래서 멤버들을 제가 쭉 있는데 순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칼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
중에서 픽셀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폐를 발행하는데 프루프 오브 워크는 마이너들이 이제 신규 발행된 걸 가져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먹고 있잖아요. 그죠? 기존의 부자들이. 이더리움도 비슷하죠. 이더리움 초기에 시작한 사람들이 다 먹고 있고, 이오스도 뭐 비슷해요. 초기에 참가한 사람들, 블록 프로듀서 된 팀들이 이제 하는데, 우리는 신규 발행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새로운 가입자들, 그 다음에 커뮤니티한테 발행을 해줍니다. 그게 쉽진 않은데, 저희 픽셀이라는 개념을 써요. 픽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공정훈 씨, 뭐야, 뜻이? 픽셀 프로그램이 아니, 픽셀이라는 단어. 픽셀이요? 화소. 화소. 픽셀이 모이면 뭐가 되죠? 컬러가 되죠. 어쨌든 그렇게 나온 겁니다. 스펙트럼은 뭐죠? 네, 그렇죠. 백색 강성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스펙트럼으로 되죠. 다 이제 컬러와 관련된 브랜드 네임을 쓴 겁니다, 저희가. 괜찮죠, 브랜드? 아, 이름 잘 지어. 판타스틱이죠. 이름 짓고서 이름 보고서 대박 날 것 같다. 네. 느낌이 이름 짓는 거는 정말 뭐. 제 브랜드 전문가 중에 한 명인데 제가 평생을 그것도 연구했습니다. 근데 픽셀은 뭐냐면 이게 이제 기프트 에코노미라는 개념이 있어요. 선물. 선물인가 그래요. 선물은 퓨처스죠. 제가 원래 선물 전문가입니다. 한 40년간 퓨처스 트레이딩 관련된 일을 했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 선물이 아니라 선물. 이거 남한테 주는 겁니다. 네. 픽셀이라는 게 내가 앱을 깔면 나한테 5개씩 와요. 매일같이.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가 선물을 주면 상대방이 그 돈이 되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이 안 되고 없어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매일 5개씩 일주일에 35개가 나한테 와. 그럼 어떤 알뜰한 사람들은 35개를 다 나눠줘.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다 없어지죠. 이게 월렛을 가진 사람한테 다 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집계 해갖고 매주 20만 개씩 저희가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데 그거를 이 픽셀을 받은 사람의 비율대로 나눠줘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게 이제 그 핑거라는 회사가 있어요. 핑거 뭐 같아요? 손가락. 핑거라는 브랜드를 제가 만든 건데 손가락인데 어디서 나온 거냐면 파이낸스 매니저.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on your fingertip.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 파이낸스 매니지를 할 수 있다. 제가 2000년도에 창업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너무 빨리 시작했지. 그래서 고생 직살이 했지. 핀테크가 뜬 지 3년밖에 안 됐잖아. 전 20년 전에 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이라는 걸 이용해갖고 그 각 개인의 모든 계좌, 크레딧카드, 증권, 보험, 은행 계좌를 다 모아갖고 딱 정리해주고 가계부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요즘 각광받고 있죠. 스크린 스크래핑 기술이. 근데 요즘 정부에서 그걸 뭐 금지하겠다는 얘기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 회사를 제가 이제 창업하고 4년간 경영하다가 박민수라는 친구한테 넘겨줬는데 저는 굉장히 고생했고 돈도 많이 까먹고 그 친구가 아주 굉장히 성공을 시켜서 지금은 핀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미정 씨가 거기에 근무하셨고 그때 그 회사에서 이거를 실험을 했어요. 오프라인에서. 씨앗을 3개씩 주고 각 직원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누구한테 줘야 돼. 직원들 사이에. 그래갖고 받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집계해갖고 보너스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회사 분위기가 무지 좋아져. 서로 협력적이야. 뭐 쌍소리 하는 사람은 없어. 섹슈얼 허레스먼트 하는 사람은 큰일 나. 그냥 가만 놔둬도 서로 잘 보이려고 그러고 협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픽셀을, 씨앗을 받으면 너무 기분 좋거든. 많이 받은 사람은 월말에 보너스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온라인으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특허도 냈죠. 그래갖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간단해요. 우리 목사님이 야, 우리 건축헌금 내야 되는데 너희들 이거 다 깔아. 그래갖고 나 픽셀을 좀 다 모아갖고 이걸 칼라 코인으로 바꿔서 돈 좀 만들자. 돈 안 들어. 어? 기도하기 전에 무슨 픽셀부터 합시다. 뭐 이렇게. 아멘.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될까요? 우리 반에 갑자기 어떤 애가 불후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대. 돈은 없잖아요. 픽셀로 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라오스에서 오신 분 계신데, 라오스에
홍수가 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지금 가해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SK건설. 부실이죠. 부실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잘 모여서 우리 라오스에다가 원조 좀 보내자. 픽셀로. 말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BTS의 조공이라고 아시나? 조공이 뭔지 아세요? 이게 젊은 세대가 꼰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꼰대라는 말을 써서. 조공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글쎄 뭐 모르시잖아. 누가 설명할래? 우리 최진 작가님 한번 그 조공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조공 문화. 좋아하는 스타에게 뭔가를 갖다 주는데 그걸 바치는 수준으로 내가 정성을 들여서 옛날에 조선인 명나라한테 바치는 게 조공인데요. 요즘은 저기 남미에 있는 젊은 애들이 BTS에도 쌀가마니를 보냅니다. 그걸 조공이라고 해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인기 스타들, 연예인들, 가수들한테 전 세계에서 조공이 와요. 엄청난 수출 상품이죠. 돈도 보내고, 뭐 책도 보내고, 뭐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고, 뭐 약간 야한 사진도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쌀도 보내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그 BTS는 쌀가마니가 그 공연장에 가면 이만큼 쌓입니다. 그 쌀가마니를 뭐 군부대에 기증했다 이런 거 사진 찍고 이렇게 해요. 그 조공 문화라고 하는데 돈 없는 애들은 조공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픽셀로 조공하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NS에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는 대신 이걸 눌러. 그럼 좋은 글 쓴 사람들이 돈이 생기잖아요. 아프리카 TV에 별풍선을 주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돈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안 드는데 받는 사람은 너무 기분 좋고 돈이 돼. 근데 우리는 마지널 코스트가 제로에 가까워. 뭐 신규 화폐 발행해서 주는 거니까. 근데 화폐 발행량이 1% 증가하는데 이로 인해서 고객이 10% 증가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100배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화폐 발행으로 인한 그 화폐의 디프리시에이션, 화폐 가치의 감소보다 소비자의 증가로 인한 그 가격 상승이 훨씬 클 거라는 어떤 그 원리에서 이렇게 이걸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일단 확산 속도가 무지 빨라요. 일단 액티브해져. 대부분의 암호화폐 지갑은 아무도 하루에 저도 몇 달에 한 번 들어가서 할까 말까요. 거래소는 가끔 들어가 보지만 지갑은 안 써. 근데 이거는 매일 써야 돼, 지갑을. 이 지갑을 쓰다 보면 DF도 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갑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에 앱들이 활성화됩니다. 또 하나는 증가 속도가 늘어나. 자꾸 리퍼럴을 해야 돼. 목사님이 야, 다 깔어. 혹은 저기 다 깔어 하니까 무슨 뭐 일배 뭐라 그러지 이거? 그 학교에서 깡패 일진이 반 애들 모아놓고 야 깔어. 깔 거냐.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1%씩 증가하는 거고 하루에 3%씩 증가하는 거고 1년이면 몇 배쯤 차이 날까요? 100배? 100배 차이 날 것 같아요. 1%고 3% 차이가.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 속도라는 거는 되게 복리로 작용하잖아요. 하루에 360일 1.01에 365승 하고 1.03에 365승.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건 아는데 얼마냐고. 1.03에 100승. 365승. 365요? 5승. 네. 48,483배가 돼요. 네, 48,000. 1.01은. 그러니까 이게 1% 증가하느냐, 3% 증가하느냐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어요. 4만 배가 늘어나요. 하루에 3% 되면. 1%씩이면은 37배. 네, 그렇죠. 그럼 100배. 아까 딱 맞추셨네요, 그죠? 37배 쓰는 거. 100배가 넘네. 1000배. 1000배 차이 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픽셀을 쓰면 사람들이 자꾸 소개를 해. 옆에. 왜냐면, 야, 너 픽셀 받고 싶으면 다운로드 해. 할머니가 손녀한테, 아이, 쟤는 왜 나를 잊어버렸나 전화도 안 해. 픽셀 보내주면 손녀가 좋아하잖아. 그걸 기회로 뭐 채팅도 하고 인간애가 생기는 거죠. 또 하나는 문화가 달라집니다. 인류의 문화가. 우리나라처럼 시끄럽고 뭐 남한테 핏대 올리고 이러는 문화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남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탐욕적이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지금 돈 버는 시대잖아요. 그런가요? 탈세하고 그런 사람들. 근데 여기는 남한테 좋은 일 하고 근데 약간 불안해서 가난해졌거나 남한테 따뜻하게 해주거나 남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뭐 약간 불우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 픽셀을 받고 돈을 버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위계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부자 되는 세상. 이거 인류 문명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건 뉴 시빌라이제이션도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아마 10월이나 11월쯤 출시할 거예요. 이 앱을. 지금 제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코노믹 인센티브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마이너가 다 같잖아요. 신규 발행 코인도 가져가고 트랜잭션 피도 가져가는데, 그래서 대시는 트레저리라는 걸 만들어서 보우터와 트레저리 개념 혹시 잘 아시나? 우리 정 선생님 잘 아시나요? 대시를 많이 한. 네. 그 설명 좀 해주시죠. 뭘? 대시가. 대시를 안 말씀하셨어요? 대시가 굉장히 위대한 작품입니다. 왜냐면 대시는 공공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원래 대시가 다크코인이죠. 그러다 이름을 바꿨는데 트랜잭션 피의 10%를 모아갖고 공공예산으로 해. 국가예산처럼. 그런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예산을 분배해줘. 사이트에 보면 여기 29개 액티브 프로포절이 나와 있어요. 누구나 프로포절 할 수 있어. 근데 프로포절 하려면 500불을 내야 돼. 환불을 안 해줘. 그러니까 아무나 안 하죠. 그래갖고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난 46개 대시를 달라. 근데 뭐 하는데 베네수엘라에다가 자기가 5,000명을 확산시키는데 내가 그 활동을 할게. 그 대신 나한테 46대시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46대시면 얼마예요? 그럼 계산 좀 해보세요. 지금. 그러면 왜냐면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죠? 석유는 세계에서 매장량이 제일 많은데 완전히 나라가 폭망해서 먹을 게 없어서 다 탈출하고 화폐 가치는 막 10분의 1로 떨어지고 비트코인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시라는 암호화폐를 자기가 5,000명을 증가시키면 거기서 또 기하급수로 성장할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46대시가? 계산해보니까. 한번 계산해보세요. 46대시가 원화로 얼마인지. 그래서 18만 8천. 18만 한 개당 곱하기 46하면 18만. 계산 한번 해주세요. 18만. 900만 원인가? 9천만 원? 그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시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마스터 노드라는 게 있어요. 한 6천 명이 있는데 이 마스터 노드들이 투표를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2천만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베네수엘라에 5천 명의 새로운 그 고객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공공예산이 한 달에 한 10억인가 발생해요. 1억, 10억쯤 발생합니다. 트랜잭션 비의 10%가. 그러면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로포절 해갖고 예산을,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각 개인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 누구도 공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갖고 제3한강교도 놓고 고속철도도 놓고 다리를 놔야 되는데 국가라는 존재가 없으면 아무도 공공적인 일을 안 하겠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은 돈으로 공공에게 어떤 재산을 투자하면 전체에게 부는 10배 올라갈 수 있는데 각자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라는 존재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거잖아요. 그 시스템입니다. 국가예산제도. 이게 이제 트레저리라고 해서 요새 많은 화폐들이 채택하고 있어요. 제가 보스코인에서 이걸 채택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것도 채택했는데 이오스도 이걸 채택했어요. 그래서 이 트레저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딘가 돈을 모아서 이걸 공공의 목적으로 쓰면 근데 이걸 새로운 신규 발행 화폐가 1% 증가하지만 전체 화폐 가치가 10%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보터들한테 인센티브를 잘 안 주면 보통은 안 해. 우리나라도 뭐 우리 지방선거 투표율이 뭐 몇 프로에 뭐 30%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터들한테 상당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이게 마스터 노드예요. 그래서 뭔가 활동도 하고 보팅도 해. 그래갖고 이 마스터 노드들이 한 달 수입이 한 1,000만 원 됩니다. 요거만 갖고 딴 직업 없이 사는 사람이 한 6천 명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죠. 소프트웨어도 운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오스도 그거를 도입했는데 얘네들은 자기 보터에 대해서 이오스는 인센티브를 안 줬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거는 마이닝 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시스템 운영, 서버 운영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트레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보터도 굉장히 중요하고 보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회의원, 시의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트레저리를 쓰는 사람들은 행정부도 됐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난 10분만 보내주세요. 내가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 갖고 퍼뜨릴게. 그럼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죠?
어디 저기 뭐 몽고에서 나는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컨퍼런스를 100명을 조직할 테니까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줄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오스가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 트랜잭션 비를 제로로 했으니까 나올 데가 없어. 얘네들은 트랜잭션 비가 제로가 되면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설계에 실수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오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그래서 우리 화폐를 발행하는데 화폐 발행한 거를 마이닝한테도 주지만 트레저리에도 주고 보호터도 주고 뉴 멤버들한테 주는데 픽셀을 내줘요. 요 트레저리하고 픽셀은 공공한테 뉴 멤버들한테 주는 거고 약간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주는데 이 비중이 한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들한테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위 개수를 훨씬 낮출 수 있죠. 이 트레저리도 진위 개수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굉장히 설계가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이오스가 이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건데 몇 가지 큰 문제를 설명드릴게요. 이오스는 일단 벌써 21개의 그 블록 빌더들이 선정이 되는데 6월 달에 투표로 선정됐죠. 우리나라에도 두 팀이 선정됐어요. 하나는 퓨처민시 팀, 하나는 네오위지 팀인가 선정됐는데 조금 있다가 탈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21개를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교체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노드를 돌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여기도 이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고래가 장악해버렸어. 이미 독재 체제가 됐고 카르텔과 브라이브가 좀 성행합니다. 우리 저 이성구 님이 이제 그쪽 전문가신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거 잡아내시는 분인데 어쨌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으로 그 블록 빌더를 선정했고 근데 이렇게 큰 손들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었어요. 이미 중앙 집중화돼서 진위 개수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EOS의 블록 프로듀서 보싱 시스템에 들여다보면 이거 회복하기 힘들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EOS의 큰 문제는 수수료를 제로로 했어. 그러다 보니까 DF 개발자들한테 줄 돈이 없어요. 예를 들면 EOS 같은, 대시 같은 경우는 10%는 공공버짓으로 가고 45%는 보호터들, 마스터노드한테 가고 45%는 마이너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안 시켜요. 소비자들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소비자들은 가스비하고 트랜잭션 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EOS는 그걸 제로로 하겠다. 그럼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비용을 누가 낼 건데 그럼 누구한테 부담시켰냐면 DF 운영자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메모리, 램이라고 그러죠. 롬인가 램인가. 밴드위스, 그 다음에 CPU 파워에 대해서 그거를 블록 프로듀서가 제공하는데 그 비용을 그 DF 개발자들한테 부담을 해서 DF를 만들어서 올리는데 막 몇 억씩 들어. 그럼 벤처기업도 뭐 몇십억 들기도 하고 벤처기업이 DF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더리움이 워낙 버벅거리니까 그럼 딴 데 플랫폼 좋은 데 없나 하고 EOS로 갔는데 EOS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잘못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비를 제로로 하면 디도스 공격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있어야 돼요. 게다가 이래갖고 지금 EOS가 지금 설계를 너무 잘못해갖고 지금 굉장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EOS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정 선생님. EOS 만든. 그렇죠. 댄 라리머. 그 다음에 카르다노. 그렇게 보시죠. 근데 세계 5등이잖아. 지금 시가총액이 적어 넘어가고. 카르다노 만든 그 사람 누구죠? 카르다노. 찰스 호스킨스. 두 사람이 원래 2012년도에 동업해갖고 빗쉐어인가? 뭐지? 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댄 라리머는 이게 세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갖고 그때 둘이 찰스 호스킨스하고 댄 라리머가 그때 빗쉐어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댄 라리머는 원래 댄 라리머가 먼저 시작했고 그 찰스 호스킨스가 들어와서 이제 창업자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댄 라리머가 스티밋을 해요. 그래서 스티밋이 사실상 대박이 났죠. 그러고 나서 다시 EOS를 해갖고 작년에 4조를 모읍니다. 4조. ICO를 희한한 방법으로 1년 동안 해갖고 4조를 모아. 그래갖고 지금 가치가 한 10조 됐죠. 근데 스티밋이 설계를 진짜 잘못했거든.
꽤 오래됐는데 잘 안 되잖아요. 20만 명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그 이코노믹 설계를 잘 못했어요. 근데 EOS도 잘 못했어, 이 친구가. 근데 어쨌든 세 번째 ICO예요. 근데 역시 처음 하는 것보다는 몇 번째 하는 게 낫더라고. 우리나라에서 ICO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저 처음이죠, 제가. 어쨌든 한 번 해보고 나름대로 성공하고 두 번째 하면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칼라가 잘 되는 거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건데 어쨌든 댄 라리머 뭐였죠? 그때 댄 라리머하고 찰스 호스킨스가 하는 게 어쨌든 찰스 호스킨스는 이제 카르다노를 해갖고 지금 한 8위권까지 올라왔죠. 근데 그건 또 희한하게 일본 사람들이 95% 투자했어요. ICO가 이상하게 일본에서 주로 많이 돼갖고 그것도 이제 돈 많이 모았죠 거기도. 근데 4조 모았지만 실제로 2조로 대부분 모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같이는 아마 2조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EOS가 갖다 이더리움 모아놓은 걸 막 팔아갖고 달러로 바꿔서 월급 쓰기 때문이고, 원래 EOS의 그 목표가 뭐였죠? 아시죠? EOS의 슬로건 뭐예요? 몰라요? 이더리움 킬러. 아, 그랬어요? 이더리움을 죽이겠다. 그래서 죽이고 있어 지금 실제로. 4조를 모아갖고 막 파니까 지금. 어쨌든 스스로 근데 자기가 모은 이더리움의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 마이너스 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 설계가 잘못된 게 많아요, EOS가. 근데 일단 암호화폐는 한 번 설계가 잘못되면 중간에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POW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POS로 바꾸고, 이 POS를 하기 위해서 뭐 캐스퍼라는 걸 만드는데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 캐스퍼가 완성되는데 뭐 2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 그 다음에 뭐죠?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플라스마도, 뭐 플라스마를 자기네들이 하면 뭐 TPS가 100만 건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 근데 이더리움을 갑자기 중단하고 엔진을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아가는 자동 비행기에 엔진을 교체할 수 없잖아요. 은행 시스템은 야 오늘 뭐 1시부터 5시까지 셧다운하고 그 리플레이스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야 지금부터 몇 시까지 문 닫을 테니까 다 뭐 꺼 그리고 뭐 다오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다오 시스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죠. POW 시작한 걸 POS로 바꾸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못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떨어지는 거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예를 저희가 또 하나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시스템도 제가 자동차 예를 들게요. 지금 나와 있는 비트코인 정도는 처음에 엔진을 만들었는데 스팀 증기기관처럼 뭐 시속 3km 가고 있고 뭐 적기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쯤 된 거예요. 이더리움은 그보다는 좋아졌지. 브레이크도 있고 뭐 디자인도 이쁘고. 저희가 블록 빌더와 뭐죠 로직 러너를 분리한 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엔진 말고 우리는 트랜스미션이라는 걸 낀 거다. 트랜스미션 없는 자동차 어떻게 됐겠어? 효율성도 떨어지고 고장도 잘 나고 버벅거릴 거냐. 뭐 기계의 부하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분리했다 이제 이런 예를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단 처음에 암호화폐가 잘못 설계하면 거의 고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해요. 설계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보스코인 할 때 만든 중요 개념 중에 하나가 슬로건이 뭐냐면 셀프 이볼빙 그 블록체인이었어요. 스스로 진화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게 뭘까요? 살아남는 게 뭐가 있어요? 양 선생님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거. 세균? 네? 세균? 거의 비슷하네. 얼마 몇 년 됐을까요? 네? 몇 년 됐죠? 뭐가? 몇 년 됐냐고요? 이게 한이죠? 세균. 세균에서 그 지구와 함께하자. 우주가 생긴 거는 뭐 170억 년인가 뭐 그렇잖아요. 지구가 생긴 건 한 40억 년? 50억 년 되죠. 그러니까 지구와 한 64억 년. 지구. 그런가요? 생명체가 태어난 게 한 40억 년 가까이 된다는데 지구의 모든 생명은 단 한 개의 생명체로부터 출발했다고 보잖아요. 단 한 개의 생명체가 뭐냐? DNA거든요. 모든 인류의 DNA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한 개의 생명체가 아니면 안 된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느냐? 진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 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화폐라는 건 딱 생기면 뭐 5년, 10년 가는 게 아니라 100년, 1000년을 가도록 설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기술도 변화해, 양자 컴퓨터 나와, 뭐 핵전쟁도 일어나, 분명히 뭐 거대한 전쟁이 있겠죠. 100년, 몇백 년. 국가가 붕괴돼, 뭐 별일이 다 생겨도 사회 시스템도 변해. 그래도 화폐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스스로 진화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려면 진화 메커니즘 안에다 탑재해야 돼요. 그걸 제가 메인 개념으로 썼어요. 보스코입니다. AI하고 좀 다른데요. 그래서 트레저리와 보팅 시스템으로 내가 죽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셔도 후세들이 DAO 방식으로 예산이 거치는데 그거를 합리적인 투표 시스템, 거버넌스 시스템만 있으면 공공의 예산을 모아갖고 시스템을 교체하고 진화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경로 이전성으로부터 그 문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프 이볼빙이라는 개념을 했더니 테조스가 야 우리 셀프 어멘딩이야 이렇게 주장하였어요. 테조스가 떴잖아요 지금. 어쨌든 그런 개념이 제가 창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보스코인에서. 어쨌든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진화하면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이 DAO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보팅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이 자료는 제가 드릴 거니까 뭐 메모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 여기도 보면 이제 그러니까 내시가 어떤 프로포즈를 있고 어떻게 투표돼갖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여기 이제 다 나옵니다. 사이트에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크라고 하는 건데 이 보팅 시스템이 중요해요. 우리도 우리가 이제 노드 블록 러너가 블록 빌더가 55개고 이제 노드 러너 이제 또 카운슬 스티어링 커미티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제와 관전 민주제 요소를 같이 이제 쓰는데 보팅할 때 그 어떤 블록 빌더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갖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기도 그렇게 해요. 저기 이오스도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아크라는 게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회사의 성능이 좋아야 55개의 블록이 이제 블록을 만들어 갖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 있던 거기에 뭔가 지진이 일어나 갖고 그 통신이 잘 안 되면 빨리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속도가 유지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제 작동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보팅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제 유전해 나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성능이 점점 빨라지고 좋은 컴퓨터를 갖다 박는 사람이 돈 벌기 때문에 성능은 자동적으로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설계를. 그래서 여기 보면 픽셀이 40%, 네트워크 서포트는 하드웨어 서포트하는 거라고 트레저리 20%, 그다음에 카운슬 20%로 신규 발행되는 화폐를 이렇게 분배합니다. 사실은 픽셀을 가장 크게 하죠. 신규가 있다. 인간성 좋은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따뜻한 문명을 만드는 건데 이거 다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물론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메커니즘 디자인이 뭔지 뭔지 아세요? 게임 이론에서. 네? 게임 오, 이론에서. 잘하시네요. 메커니즘 아니, 디자인하지 소프트웨어 않으면은 정 못하지. 그렇죠. 설계-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몇 년 설계- 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있는데 리버스 게임 이론이라고 그래요. 게임 이론하고는 달라요. 이 책에도 이제 게임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게임 이론은 기본적으로 우리 울산 과기대 교수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활동해도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가장 모든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그 작동된다는 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잖아요. 그게 가격이 그걸 스스로 만들어낸다. 근데 존 내시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이익을 일하면 내시 균형점이라는 게 생겨서 모든 사람한테 이기지 않는데 균형을 맞춰지는 게 무수히 존재한다. 그게 게임 이론의 효시고 그게 이제 뭐죠? 죄수의 딜레마에 관한 문제인데 세상은 그렇게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기서 균형을 이루고 한다는 건데 리버스 게임 이론은 좀 달라요.
그게 게임 이론이 이제 그것 때문에 발전한 건데 리버스 게임 시어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설계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들한테 효율적이고 발전할 것인가. 이게 리버스 게임 시어리예요. 그걸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해요.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국가를 어떻게 설계하고 민주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회사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면 게임 시어리, 리버스 게임 시어리에 의해서 세상이 어떻게 작동될 것이다를 설계하는 걸 메커니즘 디자인이라고 해요. 제가 그걸 좀 많이 공부했는데 게임 시어리고 리버스 게임 시어리고 메커니즘 디자인. 특히 그 커먼스 공공재는 어뷰즈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유지의 비극을 잘 막고 잘 관리하면 국가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그걸 방치하면 망합니다. 그럼 후진국은 다 그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처리 못한 나라고 선진국은 다 그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메커니즘 디자인과 그 리버스 게임 시어리로 잘 관리한 경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암호화폐 설계할 때 메커니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게임 시어리와 리버스 게임 시어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화폐 금융론적인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뭐래 피셔 방정식 이거 나온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항등식이죠. 암호화폐 가격을 올리려면 트랜잭션이 증가하고 발행량을 제한하고 빌로시티를 축소하면 돼요. 이건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보시면 되고 제가 암호화폐 설계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한 시간 반짜리 한 게 있는데 금년 초에 그 중에서 약간 좀 민감한 노하우는 빼고 1시간 10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그게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암호화폐 설계의 경제학. 거기는 제가 암호화폐는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는 것을 노벨 경제학을 받은 7명의 경제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거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그래프도 왜 쓰냐면 지금 시대가 한 15년 전만 해도 자본, 기술, 금융 이런 애들이 장악을 했어요. 엑슨모빌, 제너럴 일렉트릭. 근데 지금은 1등에서 10등 사이에 디지털 플랫폼이 7개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이게 7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입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들이 블록체인 베이스 시대로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이 왜 돈을 많이 버냐?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설명하는 시간이 긴데 장띠롤이라는 교수가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양면 시장 이론을 얘기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떼돈을 버냐? 뭐 페이스북 별거 아닌데 옛날에 아이러브 스쿨이 더 떴지, 그죠? 싸이월드가 더 떴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떼돈을 벌까?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연에는 자세히 나오는데 조금만 설명하면 양면 시장이 뭐냐면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지 않나요?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할게. 이게 왜 나왔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독점이니까 이거를 반독점법으로 이걸 잘라야 된다. 옛날에 AT&T를 한 20개 잘랐죠? 미국이? 30개? 검사님 답변 안 하시네? 다 잊어버리셨나? 어쨌든 미국의 그 반독점법의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AT&T를 몇십 개를 자른 사건입니다. 근데 비슷한 같은 법으로 그 전에 뭐 스탠다드 오일을 몇십 개로 잘랐잖아요. 그래갖고 누구죠? 록펠러인가 지나친 독점을 막으려고 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 세계적인 독점인데 이걸 잘라야 될 거냐 말 거냐를 할 때 자르면 안 된다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장띠롤 교수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이 양면시장 이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양면시장이 뭐냐면 돈텔마마 가보신 분? 돈텔마마 가봤어요? 돈텔마마 아시나? 양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저기 강남구청에 있던데. 그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돈텔마마? 나이트클럽이잖아요. 나이트인데 부킹 나이트클럽이죠. 그거 잘 안 가보셨구나. 나도 한번 가봤는데. 젊은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없어졌지 지금 없어졌죠. 한때는 굉장한 인기 있었어요. 2000년대 전에. 그 양면시장 사례를 내가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은 공짜야. 술값도 공짜고 뭐 다 공짜야. 그 대신 물 관리를 해. 기도가 딱 서갖고 나이 몇 살, 뭐
그리고 이제 미모도 관리해야 하고 여자들은 그냥 돈 없는데 친구들끼리 놀러 가자. 공짜로 가. 그럼 남자들이 이제 부킹하러 와요. 남자들이 돈 다 써. 그리고 기도가 막 끌고 다니면서 막 부킹 시켜주죠. 그거 잘 모르시나? 문화 수준이 좀 다르네. 어쨌든. 그러니까 손님 끄는 시장하고 돈 버는 시장을 분리한 게 양면 시장이에요. 페이스북이 지금 20억 명이 쓰는데 여러분들 페이스북 대부분 쓰시겠지만 자기가 거기서 돈 안 내잖아요. 그죠? 누가 돈 내? 광고주가 내잖아. 근데 20억 명에서 그래서 회사 가치가 지금 500조입니다. 페이스북이. 광고, 근데 컨텐츠 누가 만들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20억 명의 고객을 22억 명으로 늘리면 단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마지널 코스트의 증가. 10%를 증가시켜. 고객을. 어떨 것 같으세요? 사업해 보시니까 아시겠지. 인원을 10% 증가시켜야 될까요? 컴퓨터 시설을 10% 증가시켜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 1%만 증가시켜도 될 거야, 아마. 20억 명에서 22억 명으로 고객을 증가시키는데. 근데 광고 수익은 얼마 늘어날까요? 엄청난 10% 늘어나겠죠. 그럼 마지막 이익은 10% 늘어나는데 비용은 1% 증가했어. 그럼 9% 마지막 레비뉴가 생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양면 시장의 특성이에요. 애플도 그렇잖아요. 구글도 그렇죠. 아마존도 그렇죠. 알리바바, 텐센트 다 그거예요. 양면 시장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면 시장은 승자 독식되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크리티컬 포인트, 티핑 포인트가 지나면 폭발적으로 승수 효과가 나타나거든. 이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 세계를 석권하는 원인입니다. 이게 대부분 광고 모델이잖아. 광고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물론 광고뿐만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좀 있지만 7개 기업을 장악하게 할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레비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3면 시장으로 바뀔 거다. 그 광고와 그 스스로 만드는 컨텐츠, 페이스북하고 유튜브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금융 시스템을 결합하면 그거는 엄청난 시너지가 또 생깁니다. 그거의 선두주자가 알리바바인 거죠. 알리페이를 만들었잖아. 근데 우리가 이 디지털 플랫폼의 양면 시장에다가 암호화폐를 결합하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깁니다. 거기서 승자 독식하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애플, 블록체인 시대에 애플을 만들겠다는 게 그거잖아요. 약간 또 다른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매시브 그로스 전략입니다. 유저와 DX과 TX. 근데 이제 시간이 없는 애플이나 페이스북이 이거 너무 많이 해먹는다. 이 플레이스토어나 뭐 앱스토어가 30% 먹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하면 그게 공평하게 나눠질 것이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글 쓰는 사람들이 한 푼을 못 받고 페이스북이 500조를 먹는 건 이거 불공평한 세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근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블록체인이 스펙트럼으로 가면 효율성이 무지 좋아집니다. 저희가 지금 10개의 DF들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개를 좀 설명드릴 건데 픽셀은 하나 설명드렸고 퍼프는 좀 다르고 나머지가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2개를 이번 달 다음 달인데 그중에 하나를 좀 설명드리면 우리는 매시브 확산 전략을 이제 쓰기 때문에 일단 데일리또라는 거가 다음 주에 출시해요. 저희가 이게 뭐냐면 글로벌 로또 사업입니다. 근데 로또, 이건 우리 기술진인데, 로또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 국가에 의한 착취거든요. 100억을 팔면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한 15억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국가가 한 25억쯤 가져갑니다. 그럼 60% 남아. 그럼 대개 1, 2등이 이제 거의 대부분 가져가는데, 1, 2등이 세금을 한 45%네. 그럼 실제로 국가나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한 65% 가져가고 당첨자들 한 35%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로또라는 게. 근데 전 세계 10억 명이 일주일에 명씩 사요.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러니까 민간이 로또 한다고 그러면 못하게 해줘, 국가에서. 야, 국가가 뭐 경정, 뭐 경마 이런 건 다 관리하고 세금 뜯어야 되니까 뜯었다고 안 되고 세금을 잘 걷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이 하면 사행성 뭐 무슨 도박 게임 죄로 잡히죠. 근데 만약에 글로벌 로또라면 어떻게 될까?
99% 분배줘도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낼 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좋으니까 당첨률이 손님을 많이 이끌 수 있는데 이걸 잡아가려면 잡아갈 사람이 없어. 중앙이 없으니까. 서버도 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또 사업이 이 블록체인 사업에서 굉장히 짭짤한 사업인데 우리가 하면 이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우린 돈 안 받고 로또를 해요. 광고 보는 사람, 뭐 게임 다운로드 한 사람, 뭐 캐시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리워드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로또 티켓을 줍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걸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 데일리또라는 거를 지금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하는데 굉장히 잘 돼요. 수익성이 무지 좋아. 광고 회사들이. 다운로드 말해야겠어. 현재. 네. 다운로드 빨리 왜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야 아마 광고 회사들이 게임 나오면 게임 광고를 하면서 앱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뭐 동영상 보면 뭐 돈 주고 광고비를 우리가 받아. 그래갖고 소비자한테 반을 우리가 먹고 반은 리워드로 나눠줘. 우리 앱에서 와서 보면 그게 이제 데일리또인데 그 대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로또 티켓을 줘요. 하루에 10장 20장씩 줍니다. 그럼 매일 당첨자가 나와. 매일같이 24시간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이거를 글로벌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갖고 이게 화면 설계까지 끝난 겁니다. 데일리또 그런 식으로 25개 중에서 5개 맞추기 게임인데 당첨자도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게 확산 속도가 무지 빠를 거야. 공짜니까. 특히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사람들 좋아하지. 우리나라 애들도 뭐 한 달에 무지무지 이거 캐시 슬라이드 돌리면 뭐 2만 원 생겨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뭐 후진국에서 얼마나 좋겠냐고. 그럼 우리 그동안은 광고비를 받아갖고 반은 우리가 운영비를 쓰고 반을 돈으로 줬는데 이제는 광고비 받아갖고 우리가 다 갖고 그냥 로또리 티켓을 발행한 다음에 당첨되면 우리가 화폐 발행해서 주면 돼. 얼마나 재밌는 소리냐고. 재밌잖아, 그지? 당첨 재원이 광고비에. 네? 당첨 재원이 광고비에.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게 수익성이 좋아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근데 이걸 글로벌 영어 버전으로 하고 화폐를 발행해서 주면 더 좋다는 거지. 어쨌든 이거 지금 다음 주에 출시하는 게 기대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없어들 로터리 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안 받으니까. 근데 그래도 사업인데. 돈을 하면 문제가 없죠. 돈을 안 받으면 아니, 돼. 돈을 안 받아서 자면 로터리 당첨돼가. 시비 걸면 돈을 받아가는 사람. 블록체인하고 탈중앙해버리면은 잡아갈 사람이 없잖아요. 돈을 안 받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우리 전문가시니까. 돈도 안 받고 돈이 오고 갈 때 문제가 있는 거죠. 돈이 오고 가는 문제가 그렇죠. 우리 화폐를 발행해서 주는데 뭐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렇죠. 문제가 그 재밌는 모델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 승진 캐시라는 건데 이것도 실제로 서비스 되고 있어요. 앱 들어가 보시면 일종의 리버스 ICO입니다. 이것도 리워드인데 이거는 회사처럼 구조를 만들어서 뭐 출근 도장도 찍으면 얼마 주고 뭐 승진하면 사장이 되면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씩 나와. 그러면 자기 직원들 잘 관리해야 돼. 리크루트도 하고. 응? 광고 많이 보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고 이게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광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이거를 글로벌 버전으로 이제 완성해서 다음 주에 이것도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유저 숫자를 빨리 늘려라. 리퍼럴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더 좋은 걸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화면이에요. 실제 화면. 기획이 다 끝나서 엔진 제작하고 이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억 명의 실사용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방법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건 블록체인 베이스가 아니라 전통 기술이에요. 전통 기술은 훨씬 쉬워 관리하기. 그 대신 포인트를 준 다음에 칼라 코인으로 교환해줘. 그건 소비자는 뭐 상관없죠. 소비자는 좋아해. 빨라. 관리비도 얼마 안 들어. 블록 제작 기간도 짧고. 나중에 서서히 블록체인 베이스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를 줘, 보상으로. 그런 전략이죠. 그래갖고 이런 거를 저희가 O2O 관련된 거, 블로그 관련된 거 지금 10개 정도 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블로그도 많고, 스티밋보다 훨씬 잘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곧 나옵니다. 유머는 뭐 오늘의 유머, 뭐, 칼라 가이드는 미셸린 가이드 비슷한 거예요. 칼라 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성공한 모델들을 바꿔갖고 리워드 보상 시스템을 설계해갖고 우리 코인을 발행해서 주는 거예요. 그 우리 비용은 안 들어가고 확산 속도 빠르고 뭐 블로그에 들어왔다가 뭐 픽셀도 쓰게 되고 픽셀 쓰다가 뭐 미슐린 가이드도 쓰게 되고 우리나라 그 식당 가이드들이 다 엉터리잖아요. 거기다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진짜 좋은 식당을 추천하고 그거를 도대체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한테 리워드를 주면 진짜 좋은 식당이 선별될 거라는 거예요. 유머도 진짜 좋은 유머와 프레시한 유머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평가 잘하는 사람한테 리워드를 주면 진짜 좋은 게 올 거라는 거죠. 오늘의 유머처럼 이상한 고급화 사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글로벌 유머 사이트가 생긴다는 거죠. 엉터리 그 식당 그 네이버는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다 광고잖아. 근데 진짜 식당 가이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10월달에 출시합니다. 한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생산성이 엄청 저희 회사인데 회사는 팍스플레이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 코인 하나지. 그러니까 서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퍼프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게 좀 어려워요. 저희가 지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갖고 이걸 제작하고 있는데 퍼프는 뭐냐면 반도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언클로너블 복제 불가능한 피지컬 언클로너블 펑션이라고 해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인데 지문처럼 복제 불가능하고 전혀 같지 않아요. 어쨌든 공정으로 나온 건데 갖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를 누구도 복제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해킹도 할 수 없는 물리적인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쓰게 되면 오프라인 상태에서 P2P 거래가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피어투피어 캐시 시스템이에요. 비트코인이 원했던 게 그거잖아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근데 온라인으로 연결돼 갖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다중의 컨퍼메이션이 꼭 필요해요. 근데 퍼플 쓰면 그냥 둘끼리 끝낼 수 있어요, 거래를.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좀 복잡한데 이게 10월, 11월에 나옵니다, 제품이. 실용화는 내년에 돼요. 어떻게 될까요? 뭐 크레딧 카드나 USB 형태로 나와서 그걸 들고 다니면 인터넷이 연결 안 되고 블록체인이 연결 안 돼도 바로 거래가 끝납니다. P2P로. 그래서 법정 화폐를 암호화폐화 하는데 최적의 솔루션이에요. 그러면 거래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100만 건이 아니라 1초에 1000만 건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블록체인으로 안 가니까 그냥 2사이 끝나요. 그 원리를 내가 이렇게 설명드린 건데 이건 복잡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백서를 읽어보시면 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소프트웨어만 갖고 암호화폐가 앞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봐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공진화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제가 87년도가 처음 모바일폰을 차에다 싣고 다녔는데 그때 벽돌만 했잖아요. 그죠? 10년 지나니까 뭐 요만해. 모토로라 폰 나오니까 스타텍이 92년도 나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 모토로라.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폴더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니까 엄청 좋잖아요. 소프트웨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때 포트란을 해봤는데 지금 소프트웨어가 별 차이가 없어. 그렇죠? 그럼 지금의 IT의 발전은 뭐냐? 하드웨어와 결합된 거예요. 공진화라고 이제 코에볼루션. 제가 XT 컴퓨터를 썼는데 83년도에 80년 그죠? 그 다음에 286 나오니까 무죠? 386, 486 나오니까 엑셀이 나와. 그전에는 로투스 1, 2, 3였잖아요. 그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공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펜티엄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20년 전에 뭐 아마 200만원 컴퓨터 성능일걸요? 그쯤 되죠? 지금 뭐 하나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블록체인이 이 공진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핵심은 해킹 문제와 분실과 도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피어투피어로 시스템인데 거기에 핵심이 퍼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굉장히 잘해요.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ICTK라는 회사가 거의 한 7, 8년 동안 한 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이 칩을 만든 걸 이걸 암호화폐로 개념이 올해 처음 나왔고 저희가 이걸 처음 투자한 거예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품이 10월, 11월에 나옵니다. 시제품이. 그럼 여기다 끼면 블록체인 없이 그냥 1대1로 거래하는 시스템이에요. 잃어버리고 분실했어요. 분실하면 엑스트라 하나 갖고 있으면 리커버리 할 수 있습니다. 도난도 할 수 있어요. 리커버리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유일한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로 하면 POW도 그렇고 POS도 그렇고 항상 해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뭐 이 교수님 잘 아시는데 POS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POS의 그 자기의 그 프라이빗 키가 꼭 거기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 안에. 누구나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 프라이빗 키가 분실되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프라이빗 키는 언젠가 해킹되지 않을까요? 해킹될 가능성이 무지 높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스템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해킹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퍼프는 해킹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레딧 카드 형태로 나올 건데 이걸 갖고 있다가 여기다 딱 대면 그냥 인스턴트 0.000 유초 사이에 거래가 끝나고,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에 사실상 블록체인도 제3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집단이 존재하는 거죠. 집단이. 만 개의 컴퓨터라는 집단이 제3자가 컨펌해 주는 거잖아요. 중앙은 없지만. 근데 여기는 그냥 2개 원래 사이에 컨펌이 끝납니다.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어쨌든 그거는 좀 이론적으로 어려운데 저희가 그 제품을 11월 달에 시제품이 나와요. 그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애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플이 뭐냐? 소프트웨어만 갖고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공진화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대규모 그 고객을 아주 굉장히 서피스티케이트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유치를 해갖고 스스로 이 네트워크 효과를 맥시마이즈해서 1100조짜리 회사가 생긴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와 공진화시키는 걸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딴 데 이런 얘기 할 수 없지. 그죠? 어쨌든 제가 큰소리 빵빵 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비장의 무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충 이제 이런저런 설명드렸고, 멤버들이 저희가 굉장히 화려하죠. 우리 최 대표님 아까 인사드렸고, 러시아 우리 CTO인데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잘생겼죠? 누구 닮았어요? 손지창? 존 트라볼타 좀 닮았어요. 어쨌든 러시아 사람. 러시아 사람입니다. 천재예요.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공학 관련 특히 네트워크와 이 암호학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해봐서 비탄적인 애숭이지. 이건 뭐 18살 때 뭘 해봤겠냐고. 기존 기술을 너무 몰라요. 머리는 좋지만. 댄나리보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조금 몇 개 몰라. 근데 이 정치경제학과 이 리버스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금융과 소셜 스트럭처와 인센티브 시스템과 메커니즘 디자인도 알아야 되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컴퓨터 기술을 알아야만 이 종합예술이 나오는 거지. 그렇게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뭐 댄나리머나 뭐 찰스 호스킨스나 이 정도 수준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이제 훌륭한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고, 러시아 팀, 벨라루스 팀, 뭐 굉장히 많습니다. 팀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10개의 디앱과 플랫폼을 동시에 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10개의 리버스 ICO와 플랫폼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가 3천만 불 가득캡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제가 말씀드린 여기도 어마어마한 천재 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20대 초반에 그 과학고와 카이스트 나온 한 10명이 모여갖고 어마어마한 천재들이에요. 이 친구는 자기가 코딩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친구야. 아샬이라고. 코딩의 신 딱 찍으면 유튜브에 동영상 무지 많이 나옵니다. 이 팀들이 저희 콘센서스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좀 그런 팀들이 많고요. 우리 저기도 어드바이서 그룹들도 굉장히 많고, 훌륭한 분들도 많고, 국내도 물론 많고, 우리 이 교수님도 어드바이서시고, 테크니컬 어드바이서, 김영준 교수님, 누구야, 서강준 교수? 하여간 우리나라의 최고 교수님들이 저희 다 어드바이서시고요. 울산과기대도 한 번 모시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니 그런 스토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마케팅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90%의 역량을 글로벌 마케팅에 쏟았어요. 그래서 지금 국내는 거의 마케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톡에는 카톡방은 한 600명? 근데 어디지? 텔레그램에 한 4만 5천 명? 국내 비중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러시아, 이태리, 그런 데가 많고. 그래서 저희는, 딴 사람들은 요새 그냥 프라이빗 국내 끝내는데 저희는 무조건 글로벌 ICO를 하겠다. 왜냐면 매스 투자자와의 하이프와 어떤 팬클럽이 생기지 않으면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빌드업 하기 위해서 비용도 비싸고 굉장히 어렵지만
굳이 글로벌 ICO 하는 거예요. 저희가 보스코인 할 때도 그랬거든요. 한 70%가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멤버 기준. 금액은 한 60%가 한국에서 들어왔지만 보스코인 할 때 저희도 이번에도 외국에서 훨씬 많이 받으려고 무지 노력하겠죠. 그래서 9월 19일 날 저희가 프리 ICO를 하고 거래소가 5개가 이미 확정돼 있어요. 10월 말쯤 11월 달에 이제 거래소 등록할 거고요. 그 중에 IEO를 합니다. 다음 주에 해요. IEO를. 아, 이거 비밀인가 참? 일본 사람들만을 위해서 호주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는데 거래소에서 블루벨트라고 하는 회사 있어요. 호주에서 IEO를 IEO가 뭔지 아시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혹시 모르시면 인터넷 익스체인지, 익스체인지 하는 데서 ICO를 저기 해주는 거죠. IPO 형식으로. 그래서에서 살 수 있는. 그렇죠. 거래소에다가 우리가 대량 물량을 맡기고 거래소가 대신 ICO를 해주는 거를 IEO라고 하는데 요즘의 추세입니다. ICO는 약간 가짜들이 많아서 IEO는 권위 있는 거래소는 스크리닝을 하거든요. IO를 많이 합니다. IO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IO를 다음 주에 하고 19일 날 이제 퍼블릭 프리 ICO를 해요. 일본이 지금 어려워요. 굉장히 규제가 많아서 그 암호화폐 사기도 힘들어요. 호주 거래소입니까? 호주 거래소. 블루벨트라는 거래소는 이거는 굉장히 일본의 FX 마진 트레이딩을 몇십 년 한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내가 다음 주에 가서 만나는데 FX 마진 거래하고 이거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는 전 세계 10여 개국에다가 이미 거래소를 다 만들고 각국의 피아트 커런시를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장을 한 20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개인가 5개 오픈했어요. 호주,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태국 전 세계 20개국에다가 각국의 자국 통화를 거래하면서 전체 단일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굉장히 큰 꿈이죠. 블루벨트가 아직 뜨진 않았지만 자금력도 무지 세고 실력 있는 친구예요. 일본 친구예요. 저희가 거기에서 지금 IO를 합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하느라고 소화하시기 힘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블록체인계 애플계가 되겠다. 딱 이걸 하겠다는 게 우리 모델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바탕에 애플 깔려 있는 거 저거 다른 거 바꾸는 거죠. 아 이거는 그냥 농담조로 한 거고 이거 애플에서 보면 싫어하지. 스티브 잡스가. 뭐가 하면 별로. 그래서 애플이나 구글처럼 칼라 플랫폼이라는 것과 칼라 갤러리가 우리는 이제 앱스토어 비슷한 거고 OS가 칼라 스펙트럼이고 레비뉴나 다운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기대하시라. 근데 저희는 분명히 세계 1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